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 대인지각과 관련해서 인상 형성 과정의 특징, 요것들 제가 언급만 하고 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보지 못하고 마쳤죠. 요것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12주차입니까? 그때 다른 날보다도 뭐 한 30분 정도 더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뭐 시간을 더 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던 중에 그 끝자락 부분에 그런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간관계 심리학이 1950년대 이후에 그런 유행이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 심리학을 얘기를 하면서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에 있어서의 그런 좀 의무시 되어지는 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드린 중에 제가 생물학적 어떤 토대, 심리학을 위한 생물학적 토대, 즉 생물학적 접근법, 구체적으로 뭐 뇌과학, 그리고 이러한 실제 뇌의 작동, 그런 뇌를 구성하는 세포, 우리 뭐 뉴런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뉴런 수준에서의 그런 그 작동 방식, 구조적, 기능적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과거의 계산주의적 인공지능이라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런 생물학적 그런 그 연구의 그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구현한 뭐 연결주의적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면 제가 그렇게 논의했던 인지심리학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지금 인간 관계에 대한 심리학을 하는 중에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 그리고 뭐 시중이랄까요, 뭐 대학 교재로도 쓰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제가 알기로는 내노라 하는 그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내노라 하는 그런 교재나 그런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에 관한 그런 심리학적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런 인지주의적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이 갖고 있는 타당성,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의 부적응적인 점, 다시 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제 나름 중요하다 여기져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인간 심리학, 인간관계 심리학, 인간 심리학이 아니죠. 인간관계 심리학을 얘기하다가 일반 심리학, 더 나아가서 뭐 그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철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대충 그냥 알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고 지나갔는데 계속 그게 제 마음에 머릿속에 남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한글 활자로 이렇게 제가 참고한, 요거는 신경과학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소위 그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참고 문헌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내용이 제가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되길 바라고 전달되었다면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하게 될 대인 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제 결과물이랄까요? 제가 바로 앞선 차시에 제가 이렇게 사람과의 어이구 여기 지금 잠시만요. 사람과의 접촉, 요걸 제가 이제 입력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틀이라 얘기할까요? 제 용어로 얘기하자면 대인 동기, 대인 신념 이런 것들이 소위 성격적
특징이라 해서 틀을 마련하고 이걸 제가 뭐 컴퓨터에 비유할 때는 뭐 기억 장치 속에 있는 그런 지식, 뭐 내용 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 과정,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물결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대인 지각과 사고다 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좀 보다 말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논의되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이제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 출력, 여기서 입력했으니까 출력이라 해야 되겠죠.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대인 행동이고, 여기다 쓸까요? 대인 행동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바로 행동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뭐 대인관계뿐, 뭐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국한하더라도 우리 삶에서의 내용이죠. 곧 삶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앞서 배운 동기와 신념은 어떠한 식으로 이어되어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지각, 앞으로 다루게 될 사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행동,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흉내내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말씀드렸고, 이것이 소위 이제 인지적 접근에 있어서의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어떠한 뭐 비판이랄까요? 그렇게 회의해봐야 할, 즉 질문되어야 할 그런 점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림으로써 이후에 살펴볼 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각, 사고, 그리고 이 행동을 좀 더 타당성 있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오늘 앞부분 요 내용을 마련했거든요. 이거 좀 읽어보시고 이후에 다루게 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타당성 있게 한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일반적으로 철학과 심리학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연구는 상식적이라고, 더 낮추어 말해보자면 주먹구구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를 통속심리학이라고 한다. 또는 통속심리학은 이제 연구라고 한다. 바로 통속심리학이라는 말은 이게 F입니다. Psychology. 이 폭이 우리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포크송 뭐 이렇게 포크송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게 대중심리학, 포크송 할 때 이 포크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심리학 이렇게도 번역하고 통속심리학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바로 원어는 포크 사이콜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통속심리학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뭐 상식적이다, 즉 심리학적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뭐 낮잡아 얘기하자면은, 낮추어 얘기하자면은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은 의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대한 이론, 이걸 이제 통속심리학 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좀 지워볼게요. 구체적으로 통속심리학 연구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전례하는 세속적 이론에 따라 카드라, 사람들이 글을 하더라, 카드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는데, 이 말이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됐네요. 예, 믿음, 욕망, 지각, 기대, 목표, 의도, 의지 등의 결과로 가정한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한 이 부분을 우리 대인 동기에서 다뤘죠. 결국에 달리하면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언어화된 하나의 그런 문장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소위 믿음, 신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인 사고에서 다룰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등의 결과라고 가져간다.
즉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고 행동은 그 결과다. 조금 전에 제가 입력 그리고 여기에 성격적 요소로서 동기와 신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입력된 자료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으로서 지각과 사고 그 결과물이 행동과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다 할 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개인 행동에서의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이든 그런 행동과 그때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되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뭐 이것들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 즉 성격적 요소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기억 속에 있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동기와 신념이 그리고 입력된 자료가 그러한 컴퓨터 모델로 비유하자면 처리되어지는 CPU에서 그러한 기억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즉 동기와 신념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입력된 정보를 CPU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각, 사고라 해서 그것들이 결국 뭐 원인이 되어서 결과물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 지금 바로 이 그림에 해당하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30여 분 더 길었던 그 12번째 시간에 끝자락에서 제가 좀 회의스럽다.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가정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누구나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의뢰, 카드라, 전례적으로, 세속적으로 카드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인간 마음, 자기 행동, 타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걸 바로 통속심리학, 민중심리학 좀 거치게 얘기하자면은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 그런 수준의 심리학이다. 이걸 통속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위는 그가 어떤 욕망, 욕구를 지니냐. 이게 바로 이제 동기에 해당하죠. 조금 전에 자꾸 지웠다 썼다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지녔고 그런 욕구와 함께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여기 바로 이제 신념 아니에요. 신념이니까 이게 대인 신념이 될 테고 이건 대인 동기가 될 테고 나온 결과이다. 뭐가 구체적인 대인 행동,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이것들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며 이 오랜 역사적 배경 누구냐?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가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론적 세계관과 관련해서 네 가지 원인을 제시해요. 즉 사원인설, 사원인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 인간 심리 어쨌든 인간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동기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네 가지가 뭐 진료인, 그다음째 뭐 작동인, 형상인, 목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적인 이거는 우리가 뭐 평이하게 쓰는 말이고 형상 요거는 이제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진료라는 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전문적인 개념인데 그것도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작동인은 이제 뭐 이런 진료를 형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일할까요? 진료가 형상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목적으로 향할 때 그게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뭐 힘이라 할까요? 뭐 그렇게 정도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고, 이건 이 물질이 가해지는 어떤 그런 힘이랄까요? 그런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물질이 취해야 할 어떤 그런 기능적, 형태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목적해서 이 목적이 최종적 목표가 이제 목표랄까요? 목적이 도달점이 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만물들은 삼라만상은 이런 식으로 쭉 목적을 향해서 간다 얘기를 하고 이걸 그대로 이제 인간에 적용해서 동기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걸 적용해요. 우리 육체라는 물질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작동, 뭐 에너지, 힘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대응되어지는 것이 작동되어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전형적 바람직한 그런 형태를 띄어지고
그것이 또 이러한 과정을 진료, 작동, 형성, 양성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신을 닮아가거나 신의 뭐 형상에 가까워진다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여기에서 바로 자유의진이 그런 뭐 선택이니 이런 개념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소위 요즘의 철학과는 달리 개념,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데아가 이게 소문자로 아이디어 이런 의미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고유한 개념이니까 대문자 쓰는데 요 소문자 쓰면 바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개념, 관념을 통한, 즉 달리하면은 이론적, 이성적, 논리를 통한 어떤 지식, 탐구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서양의 철학적 접근법이거든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소위 이제 과학적인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이제 지식, 궁극적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철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여기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뭐 철학과 과학을 대별할 때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러한 철학, 바로 개념, 관념적, 이론적, 이성적 논리를 통해서 지식 그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러한 철학이 바로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 전통 계보인데 바로 여기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 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다. 무엇에 의해서 입력되어지는 자료가 여기에서 어떠한 욕망, 기대, 목표, 의도 즉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념이나 동기라는 틀 속에서 입력된 자료가 어떻게 지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짐으로써 그 결과물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냐. 즉 인간관계에서의 행동이 적응적이냐 부적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정받아왔다. 이런 전통이 그냥 문화 속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이죠. 뭐 서양 철학이라고 하지만 뭐 지금 맥락에서 보자면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즉 인간이라면은 이런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언어 생활, 언어 속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 즉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뭐 서양 철학자들은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전통적인 서양 철학 이름으로 그렇게 연구한 대표격의 주자들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계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식적 가정, 다 이제 상식지향에서 포크 사이콜로지, 민중 심리학,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설명 밑에 깔려있는 이제 가정, 즉 그런 상식적 가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언어적 문장에 따라 분석했다. 예, 언어적 문장에 따라 분석. 이게 철학에서는 분석 철학이라 얘기하는데 분석 철학의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러셀의 제자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 별명이 뭐냐면은 신이 나타났다. 아까 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목적론적, 즉 궁극적으로 이제 신을 향한 어떤 그러한 뭐 철학이랄까요? 목적이라는 것이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 삼라만상,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신, 즉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보고 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혁명적이랄까요? 그러한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고 그 위에 스승이 이제 러셀인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도 뭐 소위 천재라고 불리고 노벨상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격으로 분석 철학의 대표격이요.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신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렸던 이 비트겐슈타인이 분석 철학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이 분석 철학을 포기한 거예요. 뭐 언어적 문장에 따라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말년에 생각한 회의스러워했던 그 내용과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앞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바로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의
어떤 회의스러운 부분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 컷을 좀 올릴까요? 자, 여기까지 있었죠. 언어적 문장에 따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매는 쥐를 잡는다라는 신념을 가질 경우, 이것을 우리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누구누구는, 철수는, 순이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고 내가 순이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경우 매는 쥐를 잡아먹는다라는 명제는 이제 바로 이 언어적인 이해, 우리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믿음의 내용으로 규정된다. 그러한 명제로부터 생물학자인 철수는 매가 쥐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행동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니, 이 매, 쥐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철수는 이러한 명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순이는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이는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철학 수업을 수강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면 되겠죠. 아니면 그것도 순이는 누구와의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철수는 순이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달리 여기서 예를 든 것을 얘기하자면 철수는 매가 쥐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 자기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는 거. 위에서 했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철수가 제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입력되어지는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프로세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 지각이 생기고 어떻게 해석 판단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의 설명 이론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삶 속에서 만나는 매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내 스스로 합리적으로, 소위 언어적 문장으로 어떤 명제로서 나는 당연히 추론해낼 수 있다,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철수의 심적 상태의 내용과 그의 행동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근데 이게 뭐라? 바로 folk psychology, 민중심리학. 아무나 다, 제가 좀 낮춰서 얘기하자면 아무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정, 그런 수준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려는 거죠. 이렇게 철수의 심적 상태의 내용과 그의 행동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성립한다. 일부 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철수의 믿음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일어나는 그 합리적 관계는 철수의 마음이 지니는 지향성에 달렸다. 이 지향성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와 관련된 용어로 얘기하자면 동기, 욕구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지향성은 물리적인 인간관계와 전혀 무관하다. 이게 물리적인 인간관계와 전혀 무관한 지향성,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그런 개념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소위 내 마음, 자유의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심리학적 folk psychology의 가정하에서 나온 하나의 설명 이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탐구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대학적으로 탐구할 수 없죠. 왜?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야. 바로 이런 통속 심리학의 배경에서 일부 연구자는 마음의 상태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언어적 명제와 혹은 언어적 문장, 즉 문장 사이의 논리적 분석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 해서 바로 인지심리학에 가면은 언어에 대한 것을 또 다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철학자 버트란 러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식의 인간에 대한 지식 또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성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제가 앞서 12주차에 끝자락에 얘기했던 것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연구의 과정에 따르면 우리 마음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특정 마음 상태의 표상은
언어적 문장이다. 즉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 뭐랄까요, 뭐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신경과학과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과학, 뭐 제가 아까 생물학적 뭐 이론, 뭐 배경, 뭐 지식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신경과학, 달리하는 뇌과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과학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주의 인공지능, 과거에는 계산주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형했었는데 바로 계산주의 인공지능이 바로 전통적인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전통적인 서양 철학 얘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 마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적 명제 혹은 문장적 논리적 분석을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그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계산주의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데 계산주의적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아주 단순한 동물들이 하는 소위 그런 심적 과정이랄까, 내적 과정이랄까요. 즉 언어화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도 흉내를 못 내고 흉내 내려면 너무나 많은 그런 계산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고 바로 뇌과학, 신경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그 자료를 가지고 연결주의적, 즉 뇌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서로 그렇게 작동하고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걸 구현한 인공지능 그 연구가 정말 타당성 있게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언어 이전에 일어나는 인지 과정, 내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더 적당하더라. 라는 그런 결과들을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통속 심리학적 과정과 이론 또는 언어적으로 표상된다. 즉 우리 마음은 언어적 형태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즉 그 결론은 통속 심리학에 기대온 죄송합니다. 통속 심리학에 기대온 통속적 믿음은 제거된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뭐 그 전통적 인지 심리학의 그런 언어적 접근, 우리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 그러한 전망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많은 통속 이론과 개념 또한 제거될 것이다. 바로 이제 이제까지 해온,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제가 앞선 시간에 의심스럽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그런 식의 인지심리학적 접근, 즉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 전반에 지금 깔려 있는, 그리고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입력, 그다음 처리, 그다음 결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접근법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논의는 철학적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논의는 철학적으로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많은 철학적 기초 가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왜? 바로 전통적인 그런 서양 철학의 그런 가정들, 기초 가정을 가정들을 두고 있는 철학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많은 심리 철학적 논의들, 특별히 현상학적 논의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물리적 혹은 비물질적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라는 것이 신체와 별개로 데카르트처럼 그죠? 마음 혹은 정신, 영혼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달리 아예 별개고 이 몸, 물질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이고 비물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뿐더러 이건 신체와 독립적으로 영혼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서양 철학 그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생각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생각인데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물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마음 혹은 정신적인 지향성, 이게 아까 제가 우리의 동기 개념, 욕구하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뭐냐,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걸 가진다고 가정하는 거, 뭐 이런 철학에서의 적지 않은 그런 경향,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철학이, 그리고 포크 사이콜로지가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고, 많은 자료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드러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은 그러한 철학자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된다. 그렇죠. 뭐 속된 표현에서 밧줄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철학자들만 그렇습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런 위협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또 종교에 있어서도 이게 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한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기초 과정이 사라진다면 그들이 상당한 수고가 헛발질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 분야도 그렇고 뭐 종교도 그렇고 헛발질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인간관계 심리학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져서 이렇게 제가 계획이 없던 이렇게 이 자료를 가져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면, 자, 요거 잠시만요. 돼 있군요. 예를 들어 말해보면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행동할 욕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통속적으로 쉽게 이해했다. 이건 뭐 평상시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포크 사이콜로지 나름대로 이론이죠. 뭐 내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결과물 행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 안에 동기 또는 신념이란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타인을 만났을 때 그 입력되어지는 타인으로부터 입력된 정보가 지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진 결과물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속 심리학적이다. 뭐 누구나 심리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욕구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쉽고 익숙한 용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쉽고 익숙한 용어라서 즉 사회적 동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중에 서로 뭔가 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달리하면은 뭐 어떤 상징물로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뼛속 깊이 자리 잡아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즉 일상적으로 쉽게 익숙한 용어라 해서 그 용어가 실제 세계를 잘 이해시켜 줄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이게 이제 뭐 경험주의 창시자면 로크가 있는데 로크보다 앞선 즉 데카르트보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기 앞선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경험주의적 철학자인데 이 베이컨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용어가 있다고 해서 그 용어에 대한 해당하는 뭔가 실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영혼 같은 것, 자유의지 같은 것, 뭐 아까 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다분히 논의해봐야겠죠. 그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너무 그죠? 뭐 제가 뭐 그는 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영혼 자유의지 신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우리 삶 속에 아주 익숙하고 쉽게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퀘스천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쉽고 익숙한 용어라고 해서 그 용어가 세계를 잘 이해시켜줄 인식적 가치가 있다거나 그 용어가 가리키는 심리 상태가 실제적이라는 존재론 이게 뭐예요? 바로 줄여서 실존이죠. 실존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다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거 간질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그 환자의 발작 행위는 어떤 욕구 때문입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행동은 그 원인이 욕구, 믿음, 기대 뭐 이런 것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 문장에서 그렇다면은 간질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는 발작이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욕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환자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여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그리 힘겹게 버둥거리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 행동이 어떤 욕구 때문에 그 타인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입력되어서 어떤 욕구, 즉 동기신념, 그 안에서 처리되어진 지각, 사고의 결과물로 행동이 나타날 때 어떤 욕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런 통속심리학, 심리학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즉
언어에 속았다 할까요? 언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뭐 속았다 할까요? 왜곡됐다 할까요? 그러한 것이지 지금 간질활자의 행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이라면 간질환자는 도대체 어떠한 내적 욕구,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간질발작을 하냐는 거예요. 서로 그리 힘겹게 버둥거리는 행동을 해야 했는가? 이러한 한마디 질문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행동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즉 욕구가 원인이고 행동은 결과라는 이러한 통속 심리학적 설명의 빈곤함과 초라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여전히 인간관계 심리학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에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주의적 어떤 접근법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학 전반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에도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 아니냐. 뭐 저는 좀 완곡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 심리학을 들여보면서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좀 회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다루게 될 대인 지각, 대인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행동, 그리고 여기서 인간관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아니면 적응적인 행동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심리학 이론은 과거 통속 심리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거의 발전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것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잠시만요. 어렵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 과학 이론들과 공략 가능성을 갖지 않. 이 공략 가능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과학 철학에서 쓰는 전문적인 이제 용어인데 달리하면은 이러한 통속 심리학적 이론이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이론들하고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략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즉 모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제가 의미를 전달하자면.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지지받지 못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뭐 바로 통속심리학적 이러한 접근법이 이론이 따라서 과거 통속심리학 이론과 그것에 기초한 현재 심리학 이론은 모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심리학 이론이 미래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한다면 현재 심리학 이론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와 과정에 관한 이론들은 심리 상태와 과정에 관한 이론들이 어떻다? 바로 언어 또는 문장 형태의 논리적인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 그런 측면의 어떤 인지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느 수준의 이러한 인지뿐만 아니라 어느 수준 아래의 소위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지금 이러한 언어 문장으로 표현되지는 앞서 그런 내용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지하고 이게 막 혼용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고 지금 이 인간관계 심리학과 관련해서도 이것들이 구별 없이 막 뒤섞여 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야, 그 상황,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인지했느냐 할 때 그 인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언어적, 논리적, 문장, 명제 수준에서 어떤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인지고 그리고 소위 대학에서 쓰는 교재나 이런 전문적인 서적을 보더라도 인지할 때는 이것이 맥락 따라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의 이런 인지심리학적 접근법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해 볼 만하다. 여기서는 아예 그냥 폐기되어야 한다.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론이 채용한 용어들, 제거될 운명이며 그 이론이 채용한 용어들 역시 폐기되거나 수정 혹은 제거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프란시스 베이컨처럼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경구랄까요? 이 분이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부부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
관련된 경구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즉 언어 이전에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소위 행동이라 얘기할 수 있고, 뭐 저는 그것을 암묵적 행동, implicit behavior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행동을 얘기하고 싶고, 아니면 explicit behavior, 우리가 실제 이렇게 뭡니까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좁은 개념의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언어 표현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좀 전에 implicit behavior 또는 우리가 흔히 행동할 때 좁은 의미로 쓰는 것이 explicit behavior. 그 implicit behavior는 암묵 행동. 그 implicit behavior는 암묵 행동, explicit behavior는 외현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행동하면 이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행동주의에서는 이걸 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결국은 유기체가 하는 것이니까, 유기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니까 다 행동인데, 바로 이러한 외연 행동이든 암묵 행동이든 이 행동 과정에는, 행동이라는 과정에는 바로 언어 수준 이하에, 다른 표현하면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인지 과정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암묵 행동이다. 이렇게 다루고 행동주의에서는 이걸 다 행동이란 개념으로 그렇게 소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다룬다. 그것이 행동 개념이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바로 이러한 소위 우리가 언어적 수준의 어떤 인지 처리,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제가 이러한 외연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암묵적 행동에 해당하는 어느 수준 이하의 인지 과정 처리에 대해서는 금방 어느 수준의 인지 과정 처리하고 이게 막 뒤섞여서 맥락 없이 또는 맥락에 따라 막 혼용되어서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을 낳는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모든 분야의 창조적 사고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어적 형태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바로 이런 경우도 언어적 형태지만 이것도 결국 유기체하는 것이니까 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인가 외현 행동일 텐데, 이런 외현 행동도 결국은 암묵적 행동이라 얘기하는 언어 수준 이하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유기체하는 것이냐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며 논리학이나 언어학 법칙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앞서 정서와 인지 얘기할 때, 소위 인지 얘기할 때는 인지적인 그러한 처리 과정, 즉 암묵적 행동에 해당하는 그런 처리 과정 뿐만 아니라 바로 외연 행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언어적 형태의 명제화, 언어적 형태의 문장으로 되어지는 우리 마음 상태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것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그죠? 이 인지는 정서에 제가 그때 제 표현으로 잽이 안 된다. 이 정서란 것이 그렇게 강렬한 것이고, 정서에 따라 이 정서는 결국 이제 가치 평가하고 결부되어지는데, 이 정서에 따라 인지적 내용은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몸의 느낌, 이미지, 직관, 감정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정서가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뭐냐? 고전적 조건하다. 그런 고전 조건에서 가치평가가 일어나면은 그 가치평가에 의해서, 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가치평가가 되느냐에 의해서 이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고전적 조건에 의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가치평가 또는 가치평가로서의 정서적 반응과 바로 이러한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적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러한 행동의 총합이 바로 하나의 습관이고, 이것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저는 이해를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요걸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죠. 그러면 이 고전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전에 그러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건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위 행동, 달리하면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전에 선천적인 것은 뭐냐? 바로 볼비의 예착 이론에서 내적 작동 모델 얘기할 때 기질이라는 개념 속에 있었죠. 기질.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정서적 반응 패턴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문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좀 까다롭냐 까칠하냐 소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거기서는 보면 뭐 좀 더 그죠, 뭐 좀 둔감하냐 아니면 뭐 민감하냐, 뭐 좀 공격적이냐, 뭐 이렇게 뭐 신경정적이냐, 뭐 신경질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나요? 네, 얼추 그렇게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것이죠. 그 이러한 기질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이런 선천적인 경향성이, 행동 경향성이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 후천적으로 바로 성격이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 안에 뭘 여기서 그 통속심리학적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념,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행동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면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며 논리학이나 언어학 법칙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서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 후천적, 그 이전에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기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언어적 형태로 표현될 때, 즉 행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자면 외연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 문장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사고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존재를 드러낸다. 근데 이 사고라는 것도 유기체가 결국 하는 것이니까 저는 외연적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속에서의 인지적 처리 과정은 암묵적 행동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자, 상상력이란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새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한 사람이 사회적 일원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바로 자기 조절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정이랄까요? 하여튼 이것이 중요한 요소다. 자기 조절 역량. 이 자기 조절 역량이 이제 바로 동기, 욕구, 뭐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욕구, 왜 형성되었지? 이러저러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법에서 프로이드 얘기도 하고 볼비 얘기도 하고 말러 얘기도 하고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의 소위 신념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는 이 동기와 신념이 왜곡된 것을 바르게 수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통속심리학적 접근법에서 가정하는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행동, 즉 부적응적인 인간관계 행동이 결국 교정,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자기 조절 역량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의 어떤 접근이랄까요, 가정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동기, 욕구, 신념, 자기 조절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동물들도 먹이를 찾고 포식자로부터 도망가야 하며 짝을 찾아 자손을 남겨야 하고 새끼를 키우고 지켜야 한다. 그러한 모든 행동에는 자신의 바로 습관적 충동적 행동이 조절돼야 된다. 습관적 충동적 행동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요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타고난 기질 플러스 고전적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기질이 후천적으로 고전적 조작적 조건하에서 그렇게 우리의 행동 패턴, 즉 달리 하면 습관,
즉 성격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다면은 바로 이러한 습관적 충동적 행동이 조절돼야 하는데 뭐에 의해서 조절되느냐? 자기 조절 역량에 의해서 조절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조절 역량을 지금 통속심리학적 또는 인지 언어 기반의 인지적 접근법에서 얘기하기로는 바로 동기와 신념을 바꾸라. 즉 타인과의 접촉, 그것이 나의 성격적 요소라 생각할 수 있는 동기 신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지각되어지고 어떻게 사고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걸 바꾸라 한단 말이야.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자기 조절 역량에 해당하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접근법이 지금 타당성이 의심된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이러한 선천적 기질이 행동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1차 양육자에 의해서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그런 후천적 행동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적 충동적 행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부적응적이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자기 조절을 역량을 키워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 즉 이러한 행동이 선천은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고전적 조건화 조구적 조건화 될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조절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런 통속심리학적 접근법이 아닌 생물학적 앞서 신경과학 얘기도 하고 그 연결주의 인공신경망 얘기됐는데 생물학적 타당성과 그리고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방법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 역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부적응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선천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전공학이 어떻게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선천적인 요소를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이미 타고난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의 지금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후천적, 이런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후천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자기 조절 역량을 키워서 이걸 수정하는데 자기 조절 역량을 키운다는 것 또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전적, 조작적 원리를 적용해서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정적인 팩터 요인은 무엇이냐? 과연 이러한 자기 조절 역량을 키우는 행동 수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타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게 되어지든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변화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는 자기 스스로든 이걸 적용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는 거죠. 이건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공부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 참고한 책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 결정적인 요인은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앞선 시간에 제가 언어 기반의 인지적 접근법을 통한 심리학적 인간이해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적용된 그것들 이런 것들이 좀 타당성에 있어서 좀 회의스럽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러한 입력, 즉 타인과의 접촉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그 결과물로 인간과의 행동 이 행동이 부적응적이라면 이 부분을 수정하는 이런 식의 이 참고 글에 쓰는 통속심리학적 접근이라 했는데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또 좀 회의스럽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인간의 심리를 설명한다면은 이것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 그 적용 효과 부분도 좀 비효율적이다 할까?
효과를 얻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부분을 거의 1시간여의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 생각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후에 살펴볼 대인 사고, 그리고 뭐 대인 행동, 뭐 대인 기술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서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직과 관련된 인상형성 관련 특징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되었고 뭐 나머지 남아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때 살펴보려고 했던 긍정성 편향, 부정성 효과, 유사성 과정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 쭉 읽어 드리는 걸로 좀 대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뭐 비슷한 얘기를 자꾸 반복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은 좀 더 자제하고요. 자, 긍정성 편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다른 조건들을 다 동일하게 한다 할까요? 다른 조건들 다 무시하고 제외하고 배제하고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대인 지각에 있어서 인상 형성의 특징과 관련된 긍정성 편향이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가 약간 좀 퀘스천이 가는데 어쨌든요. 자, 그 다음째 부정성 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을 똑같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타인을 만나면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그에 대한 인상이 중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미워하거나 뭐 특별히 뭐 편애하거나 이런 것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특성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상 형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처음 소개받는 사람 타인이 좋은 점이 5개고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점이 5개고 나쁜 점이 5가지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중립적이다, 싫고 좋고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쁜 점에다가 더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성 효과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로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긍정성 편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진화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류의 이제 경향성이랄까요? 이걸 설명하는 이제 나름 진화 심리학적 이론이 있는데 설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뭐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할 내용도 많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째 유사성 과정. 유사성 과정은 상황에 따라 우리는 타인을 만났을 때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나는 비슷할 것이다. 거기다가 만약에 나이도 비슷하다든지 직업이 비슷하다든지 고향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성별이 동일할 경우에는 더 나와 유사하게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인상 형성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걸 바로 유사성 과정이라 합니다. 자, 대인 사고. 자, 이제 앞서 시간까지는 이제 대인 지각했죠. 이제 대인 사고. 자, 제가 아까 앞서 그 한글 텍스트 읽으면서 여러 번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자, 사람과의 접촉은 여기서 제가 입력 해당하고 여기서는 출력, 구체적 출력이 뭐냐? 행동이고 그때 때가 자각하게 되어지는 언어적 인지 수준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이런 결과물이 결정되느냐?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격적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인 동기와 신념이고 이러한 입력된 사람과의 접촉 속에 여러 가지 그 타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것이 지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라는 소위 아까 그 텍스트 문장에서는 통속심리학적 그런 가정하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있는데 조금 전까지 대인 지각을 살펴봤고 바로 이제 뭐 대인 사고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대인 사고란 무엇인가? 이제 대인 사고의 이제 정의, 데피니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인 관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 바로 이 의미를 추론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 행동주의자들의 행동 개념을 빌리자면은 암묵적 행동, implicit memory,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인데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속심리학적 접근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언어화된 그런 문장 형태, 즉 의식적인 수준의 인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요런 접근법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어느 형태의 인지 과정은 행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행동 개념을 얘기하자면 외현적 행동, implicit behavior에 해당하는데 바로 이러한 외현적 행동이다 또는 어느 수준의 인지적 과정도 결국은 그 아래 암묵적 처리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다 이러한 어느 수준의 그런 논리적 그런 인지 과정 상태이고 그것이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언어를 갖고 있고 의식적 자각 능력이 있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설명, 통속심리학적 설명이다. 그것이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를 이제 줄곧 제가 해온 거요. 자,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과 추론된 사고의 내용을 대인사고라 한다. 대인지각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상위 수준의 인지기능이 관여하는 심리 과정이다. 대인지각보다는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자, 앞서 입력 그리고 처리 결과가 있으면은 지각은 먼저 일어나고 사고는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물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인지각보다 좀 복잡하다. 상위의 인지기능이다. 대인사고 과정은 의미를 추론하고 의미를 평가하고 그 다음 이제 대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행동 그리고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사고란 이러이러하다. 내 대인관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타인을 만나는 것, 입력에 해당할 텐데 그때 일어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보, 사건,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여기서 추론하는 것. 동기와 신념이라는 어떤 큰 틀 아래서 컴퓨터에 비하자면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CPU에서 처리할 때 그 추론된 사고 내용, 즉 지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지는 그 내용, 그것이 대인사고고 이 대인사고는 앞서 봤던 대인지각보다는 좀 상위 수준에서는 인지과정이고 그거에서 결과적으로 출력물이 결과가 행동이고 감정인데 바로 이러한 사고과정, 지각은 앞서 뭐 인상형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었죠? 다시 볼까요? 네, 대인지각의 특징도 살펴봤었고 인상형성, 대인지각에서는 이제 바로 인상형성이 그 예가 될 텐데 인상형성의 단서도 봤었고 그래서 뭐 비언어적이기 때문에 인상형성이 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암묵적 행동, 즉 implicit behavior고 그런 것들 설명하는 것이 바로 implicit personality theory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 봤듯이 요러요러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결국 도식의 어떤 속성하고도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인상 형성을 하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경향성 현상을 지니고 이것이 이제 대인 지각에서 좀 더 상위의 인지 처리가 되어지는 대인 사고가 되어지면은 앞서 얘기한 그러한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그죠? 바로 언어적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든 못하든 설사 자각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은 언어적 또는 문장 형태의 그런 논리적 분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대인지각 사고라는 내적 처리 과정이 큰 틀, 동기나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큰 틀 안에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제가 물결 모양을 표현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이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하더라도 그런 프로세스는 언어적 형태의 언어 기반의 명제로서 문장 형식으로서 달리하면 논리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가 행동이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그것이 아까 텍스트 문장에서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각은 했고요. 이 사고라는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는 또 세분화해서 의미 추론과 의미 평가와 대처 결정 과정이라는 세 가지 과정이 이 사고 과정에서 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 의미 추론 과정 첫 번째 보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추론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한다는 거. 나름대로 이론화한다. 가설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내적 과정으로서의 인지 처리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약간 명제 형태로, 즉 문장 형태로 언어 기반의 인지 처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 추론 과정. 사실 확인을 위해 상대방에게 그 진심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인지적 추론 과정이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요거 지금 뭐요? 이론화한다, 가설화한다, 오류를 범한다가 앞서 대인지각에서의 암묵적 성격 이론하고도 또 다르지 않고 요게 바로 도식의 갖고 있는 특징, 속성, 바로 그것하고도 다르지 않죠. 아까 암묵적 성격 이론에서도 일반화, 고정관념, 편견이 일어난다. 이것도 도식의 속성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의미 추론 과정도 도식이 바로 이론화하고 가설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하고도 이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지 않고 유사하냐면 이게 다 바로 언어 기반의 인지 처리, 명제 형태, 문장 형태, 논리적 어떤 추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론화 가설이 또는 일반화가 당연히 뭐 오류로서 구체적으로 고정관념 편견을 낳는다는 얘기는 익히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개인사고, 지각보다는 좀 더 고수준의 어떤 내적 인지 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대인사고의 첫 번째 단계, 의미 추론을 하는 또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이 의미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하거나 선악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자, 도식 얘기할 때 도식은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가치 평가가 포함된다 했잖아. 여기서 바로 지금 의미 평가 과정이 지금 도식에서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 정서 평가 과정하고 또 연결되어지죠. 이것이 왜 금방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복되거나 유사하냐? 이것이 바로 언어 기반의 인지 처리 과정을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낳는다라는 이러한 식의 통속 심리학적 접근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인사고 중에 두 번째 과정은 의미평가 과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정한 의미로 해석된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 결과로 바로 입력, 처리, 출력되어질 때 나의 감정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평가 과정은 대인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금방 제가 얘기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평가. 제가 평가라는 것은 가치평가. 여기 지금, 그죠?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이게 가치평가다. 이게 이제 정서, 곧 가치평가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얘기를 했었고, 금방 도식이란 것은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어떤 평가, 판단으로 구성되어진다. 얘기했던 것 같고, 이어진 얘기죠. 여기 가치 판단, 선악 판단 나오고, 그죠?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의미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도식, 께서 얘기했던 어떤 정서와 관련된 이러한 요소고 지금 앞서 봤던 여기 의미 추론 과정은 바로 여기 의미 추론 과정은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식에서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바로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뭐 수십 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인과의 접촉, 입력 이것이 큰 틀을 하여서 동기, 신념이라는 틀 하에서 프로세스가 지각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대인 지각, 인간관계에서 해당하는 이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언어 기반의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의 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심리학 안에 이런 식의 어떤 과정, 어떤 그런 인지심리학적 그런 과정은 다 어디 다 적용돼요. 이거 뭐 소비자 심리학에도 적용되어지고 뭐 조직 심리학에도 적용되어지고 인지 심리학 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만 이제 배울 테고 지금 대인관계 심리학, 인간관계 심리학에도 바로 인지적 접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계속 이제 적용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뭐 인지와 관련된 사실 판단이고
그 다음 주 이것이 다음 사고와 관련해서는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고 중에 지각보다는 고수준의 인지 처리가 여겨지는 사고 과정 안에도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인지와 즉 정보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바로 정서와 관련된 그런 가치 판단, 가치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대처 결정이 일어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출력되어질 때 나의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두 번째 의미평가 과정, 사고 과정 안에서 의미평가 과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처 결정 과정.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서 대처할 건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 이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내가 어떻게 감정을 경험할지가 결정되어진다. 즉 출력물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평가한다. 이게 뭐냐? 내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겠죠. 다른 경우에도 이 인지적 접근법 적용하면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체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원이 있느냐, 즉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 이걸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 가능한 대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나의 개인 행동이 결정되어진다. 자, 수십 번 그리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행동과 감정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자, 대처 결정 과정은 행동을 결정하고 앞서 의미평가 과정은 감정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제가 보면 참 논리적으로도 뭔가 좀 제 좁은 견해로는 논리적으로도 뭔가 좀 안 맞고 복잡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가능한 대처 방법 선택 중에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는데, 문제 중심 대처는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의 원인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즉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중심적 대처고, 바로 정서중심적 대처는 그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냐, 분노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서 반응을 할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대처 결정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라면은 어떤 긍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과제가 있다면은 그 과제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왔던 그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어떤 정서 형태, 정서로서 그러한 상황을 해당하는 나의 행동,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중심이냐, 정서 중심이냐, 여기서 대처 얘기하는 용어를 쓰는 걸 보면은 결국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소위 이성적으로 나의 어떤 감정은 내려놓고 소위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일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실을 판단해 가지고, 아까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의미 추론 과정에서는 뭘 한다? 사실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사실을 판단해서 그러한 문제 자체를 해결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화를 내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공격 행동이라든지 회피 행동이라든지 도피 행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서적 반응을 함으로써 일단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어쨌든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정서중심적 대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서중심적 대처와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정서중심적 대처 관련해서 하나 소개하자면은, 우리는 정서 표현이 있고 정서 노출,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emotional expression이 있고 expression, 이것이 정서 표현이고요. emotional disclosure가 있어요. disclosure. 네. emotional expression은 정서 표현, 그리고 emotional disclosure,
시간이 마칠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지, 지금 갑자기 이 긴장, 즉 정서 때문에 이 인지가 마비가 됐달까요? 이 정서의 이제 강력함을 보여주는 또 저희 지금 바로 그 실례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서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우리 전문적인 심리학 책에서는 번역하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군요. 정서 노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은 정서 표현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되어지고,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뭐라고 번역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서 중심적 대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은 말 그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간 갈등에 있어서 이제 분노한다면은 화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막 짜증 내고 소리 지르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정서 중심적 대처는 도움이 안 된다. 뭐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이러한 표현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적 조건하에서 계속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바로 습관적 충동적 행동으로서의 그러한 대인 행동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이모셔널 디스클로즈를 하라. 이모셔널 디스클로즈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일기를 쓴다든지, 그죠?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즉 자기가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정서, 감정 자체를 다시금 소위 이성적으로 되돌려보는 거죠. 되돌려보는 거죠. 즉 반추한다, 아니면 반성한다, 리플렉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그런 정서적 어떤 갈등이 수그러들고 재해석되어서 뭐랄까 이렇게 가능한 한 이게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 이것을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적 중심 대처 안에는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이 있고 이모셔널 디스클로저가 있는데,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방법으로서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걸 다시금 이성적으로 되뇌어서 반출을 해본다든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 전문 상담가와 하게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를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지금 번역하는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이 이제 더 마칠 시간이 가까이 임박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여러분이 뭐 일반 사전이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 정서적으로 폭발하는, 즉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전에서 의미하는 것이고, 소위 건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정서 중심적 대처 안에는 이모셔널 익스프레션과 이모셔널 디스클로저가 있다. 말 그대로 화날 때 짜증내고 뭐 욕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이라고, 이모셔널 디스클로저는 좀 더 이성적으로 나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그 반추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인 사고와 관련해서 귀인은 우리 앞서 이거 했었죠. 우리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할 때, 그죠? 거기서 이제 결국 오늘 한 내용, 지난 시간에 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자면, 대인 직업과 관련해서 인상 형성과 관련된 그런 후광 효과, 뭐 초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현저성 효과, 뭐 이런 걸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자기 개념이란 것을 그때 뭐 사회심리학적 접근, 성격심리학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자기 개념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자기 개념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런 자기 개념, 달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이란 것은 그러한 그 자기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귀인해서 자기 고향적 귀인, 그리고 뭐 근본 귀인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시금 대인사고라는 이름으로 귀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또 좀 더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